남편은 제가 이혼할까봐 두려워하며 임신한 첫사랑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텅 빈 빌라를 본 집사 이영수 씨는 싸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유민 아가씨, 오늘 결혼하셨더군요. 혼수품도 다 가져가셨고요. 아직 모르셨나요? 저는 유민이라고 합니다. 김민준과 결혼한 지 5년이 됐죠. 남들이 보기엔 저희는 선남선녀 부부로 3층짜리 고급 빌라에 살고 수억 원짜리 외제차를 타고 다녔지만 그 속의 고통은 저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빌라 현관문을 막 열었을 때였습니다. 거실에서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약간 애교 섞인 교태로운 목소리였죠.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걸어갔고 김민준이 소파에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옆에는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기대 앉아 있었죠. 그 옆에는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기대 앉아 있었죠. 그 여자는 바로 김민준의 첫사랑 박서연이었습니다. 김민준이 예전의 박서연이었습니다. 김민준이 예전의 박서연이었습니다. 김민준이 예전에 박서연이 이혼하고 실적 말한 적이 있었죠. 제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도 일어나기는커녕 김민준에게 더 바싹 기댔습니다. 저는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화를 억누르며 김민준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김민준, 이게 무슨 일이야? 그 여자를 왜 집으로 데려왔어? 김민준은 고개를 들어 저를 흘끗 보더니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라는 듯 담담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유민아, 진정해. 박서연이 임신했어. 내 아이야. 지금 갈 곳이 없는데 내가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 앞으로 우리 집에서 지낼 거야. 네가 좀 잘 돌봐줘. 돌봐주라고? 저는 제 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몇 옥타브 높아졌죠. 김민준, 내가 당신 아내야. 임신한 첫사랑을 집으로 데려와서 나보고 돌봐주라고? 내 기분은 조금도 생각 안 하는 거야. 그때 박서연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묘한 도발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유민 아가씨, 죄송해요. 방해할 생각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가 민준 씨 아이를 가졌는데 정말 갈 곳이 없어서요. 걱정 마세요. 아주 얌전히 지낼게요. 택 끼치지 않을 거예요. 택 끼치지 않는다고? 저는 코웃음을 치며 김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김민준, 오늘 당장 나한테 해명해. 그 여자를 내보내든가 아니면 우리 이혼해. 저는 김민준이 망설이거나 저를 달래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결혼한 지 5년이나 되었고 집안에 적지 않은 사업이 제 친정 덕분에 시작된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김민준은 제 말을 듣고 오히려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경멸이 가득했죠. 김민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으로 다가와 위에서 내려다보듯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유민아, 나한테 이런 수작 부리지 마. 이혼? 네가 감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너 올해 35살이잖아. 이혼하고 네 그 보잘것없는 혼수품 가지고 나보다 더 좋은 사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게다가 네 친정은 아직도 내 도움이 필요하잖아. 만약 나랑 이혼하면 네 친정은 어떻게 될까?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말하는데 박서연은 안 내보낼 거야. 네가 얌전히 받아들이든가 아니면 네가 이 집에서 나가든가. 하지만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정말 이혼하면 손해보는 건 너 자신이니까. 김민준이 제가 감히 이혼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그 뻔뻔한 얼굴을 보며 제 속에서 치솟던 화는 오히려 가라앉고 그 자리를 차가운 냉기가 채웠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한자 한자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김민준, 너무 자만하지 마. 내가 감히 이혼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두고 봐. 언젠가 오늘 내가 한 말을 후회하게 될 테니까. 말을 마치고 저는 김민준과 박서연을 다시 보지 않고 몸을 돌려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그들과 정면으로 부딪힐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생각해야 했습니다. 5년간의 결혼 생활을 이렇게 흐지부지 끝낼 수는 없었죠. 김민준과 박서연도 그렇게 쉽게 뜻대로 되지는 못할 겁니다. 저는 위층 침실에서 거의 2시간 동안 앉아 김민준과의 모든 일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결혼 초 그가 제 친정에 의존했던 것부터 사업이 커진 후 점차 태도가 변한 것, 그리고 지금 임신한 박서연을 집으로 데려온 것까지 모든 일이 가슴에 박힌 가시 같았습니다. 사실 반년 전부터 김민준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졌고 휴대폰은 늘 무음으로 해두었으며 가끔 전화가 오면 베란다로 숨어 통화했죠. 그때는 제가 모른 척했습니다. 첫째는 5년의 정으로 관계를 되돌릴 수 있을 거라는 미련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고, 둘째는 제 친정에서 그와 협력해야 할 사업이 있었기에 관계가 틀어져 친정 사업에 영향을 줄까봐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일어나 옷장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외투를 꺼내 입고 외출을 꺼내 입고 외출하려 했죠. 그런데 옷장을 열자마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원래 제 옷으로 가득 차 있던 곳이 텅 비어 있었고 김민준의 낡은 셔츠 몇 벌만 남아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저는 서둘러 화장대로 갔는데 화장대 위에 있던 스킨케어 제품과 보석함도 모두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심지어 서랍에 넣어두었던 은행, 카드 몇 장과 통장도 보이지 않았죠. 제가 평소 좋아하던 스탠드, 책상 위에 노트북 컴퓨터, 심지어 엄마가 혼수로 해주신 청화백자 찻잔 세트까지 모두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침실을 나와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발걸음을 옮길수록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죠. 거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전에 구석에 있던 러닝머신도 사라졌고 벽에 걸려있던 저희 결혼 사진도 떼어져 있어 옅은 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식당의 크리스탈 샹들리에는 평범한 천장등으로 바뀌어 있었고 제가 가져온 식기 세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부엌에 제가 예전에 샀던 수입 주방용품들, 냉장고에 제가 비축해 두었던 식재료까지 모두 사라졌습니다. 빌라 전체가 털린 것 같았습니다. 김민준과 박서연의 집 몇 개와 감나가지 않는 낡은 가구 몇 개를 제외하고는 제가 가져온 물건들과 제가 구입한 물건들은 거의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머릿속이 윙윙거렸습니다. 그때 현관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영수 집사님이 돌아온 것이었죠. 이영수 씨는 저희 집에서 3년 동안 일했으며 성실하고 평소 저와도 잘 지냈습니다. 그가 텅 빈 거실에 서 있는 저를 보고는 표정이 복잡해졌고 서둘러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황급히 이영수 씨의 팔을 잡았고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이영수 씨, 집안 물건들은 다 어디 갔어요? 제 옷, 보석, 그리고 가구들은 왜 다 없어졌죠? 김민준이 사람 시켜서 옮긴 건가요? 이영수 씨는 한숨을 쉬며 제 시선을 피하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유민 아가씨, 진정하세요. 이 물건들은 오늘 오후에 누가 와서 옮긴 건 맞습니다. 하지만 김민준 사장님이 시킨 건 아닙니다. 김민준이 시킨 게 아니라고요. 그럼 누구예요? 저는 더욱 어리둥절했습니다. 도둑이 든 걸까요? 하지만 도둑이 왜 김민준의 물건은 안 훔치고 제 물건만 훔쳐갔을까요? 이영수 씨는 미간을 찌푸린 채 머뭇거렸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가 말했습니다. 유민 아가씨, 누가 시켰는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물건을 옮긴 사람들은 모두 정식 절차를 밟았고 모두 아가씨 명의의 물건들이었습니다. 제 명의의 물건들이요? 저는 잠시 멍해졌다가 문득 반달 전 일이 생각났습니다. 변호사를 시켜 제 결혼 전 혼수품과 지난 몇 년간 제가 직접 번 돈을 모두 어머니 명의의 계좌로 옮겼었죠. 집안에 감나가는 가구와 보석도 모두 소유권 이전 절차를 밟아 명의상 어머니 소유가 되도록 했습니다. 설마 어머니가 사람을 시켜 옮긴 걸까요? 하지만 어머니는 제게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제가 이영수 씨에게 더 캐물으려던 참에
문 밖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어서 김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죠. 서연아, 천천히 걸어. 배 조심하고. 저는 서둘러 이영수 씨의 손을 놓고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이 물건들이 누가 옮겼든 지금 김민준이 돌아왔으니 그의 반응을 봐야 했습니다. 집안의 귀중품이 모두 사라진 것을 그가 알았을 때 과연 그가 전처럼 제가 감히 이혼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지 보고 싶었습니다. 문 밖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서둘러 이영수 씨의 손을 놓고 두 걸음 뒤로 물러나 거실 창가에 섰습니다. 침착해야 했습니다. 김민준이 제 마음속 동요를 눈치채게 해서는 안 되고 그가 미리 이상한 김새를 채지 못하게 해야 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김민준이 박서연을 부축하며 들어왔습니다. 박서연은 한 손으로 김민준의 팔을 잡고 다른 손으로 배를 감싸고 있었죠. 방금 외출했다 돌아온 터라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텅 빈 거실을 본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박서연은 미간을 찌푸리며 거실 한가운데를 가리키며 김민준에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 이 집 물건들이 왜 다 없어졌어요? 그 크리스탈 샹들리에는 어디 갔어요? 그제야 김민준이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더니 얼굴색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는 먼저 벽에 걸려있던 결혼사진이 사라진 자리를 보고는 서둘러 식당 문 앞으로 가서 안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휙 돌아서서 저를 죽일 듯이 노려봤습니다. 김민주는 몇 걸음 만에 제 앞으로 다가와 목소리에 분노를 가득 담아 말했습니다. 유민아, 집안 물건들은 다 어디 갔어? 내 시계, 서재의 그림, 그리고 네 그 보석들까지 왜 다 없어진 거야? 네가 사람시켜서 옮긴 거지? 저는 속으로 비웃었지만 겉으로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 물건이 없어진 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도 위층에서 내려오니 이렇게 돼 있었어. 오히려 내가 당신한테 물어보려던 참이었어. 혹시 당신이 물건들을 숨겨놓고 나한테 누명을 씌우려는 거야? 김민주는 화가 나서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이 빌라에 너랑 나 말고 누가 열쇠를 가지고 있어? 네가 옮긴 게 아니면 설마 이영수 씨가 그랬겠어? 옆에 서 있던 이영수 씨가 서둘러 입을 열었습니다. 김 사장님, 저는 집안 물건에 손댄 적 없습니다. 오후에 제가 장 보러 나갔다 돌아왔을 때는 이미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박서연도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김민준의 팔을 잡아 끌며 약간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 씨 혹시 도둑이 든 걸까요? 그 물건들 다 비싸잖아요. 우리 빨리 경찰에 신고해요. 김민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휴대폰을 꺼내 걸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행동을 보면서도 조금도 초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좀 우습다고 생각했죠. 그가 경찰에 신고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 물건들은 원래 제 것이었습니다. 제가 제 물건을 옮긴 건데 경찰이 와도 뭘 어쩌겠습니까? 김민준이 막 전화를 걸려는 순간 이영수 씨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이영수 씨는 앞으로 한 걸음 걸어 나와 김민준에게 나지막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김 사장님, 경찰에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그 물건들은 도둑이 옮긴 것이 아닙니다. 김민준은 하려던 행동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 이영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도둑이 아니면 누구야? 네가 알아. 이영수 씨는 김민준을 보지 않고 저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약간의 존경심이 담겨 있었죠.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어 김민준과 박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유민 아가씨가 사람을 시켜 옮긴 겁니다. 아니죠. 유민 아가씨 친정 식구들이 와서 옮긴 겁니다. 김민준은 잠시 멍해졌다가 이내 크게 웃었습니다. 유민이가 사람 시켜서 옮겼다고? 그 여자가 그렇게 대담해? 그 물건들을 옮겨서 뭐 하려고? 돈 가지고 도망이라도 갔다는 거야? 돈 가지고 도망? 이영수 씨는 고개를 저으며 얼굴에 싸늘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김 사장님, 아직도 모르셨나요? 그 물건들은 원래 사장님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민 아가씨는 오늘 결혼하셨습니다. 혼수품도 다 가져가셨고요. 아직 모르셨나요? 뭐라고? 김민준의 손에 있던 휴대폰이 탁 하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이 말이죠. 유민아, 네가 결혼했다고? 누구랑? 나랑 이혼 못한다고 하지 않았어? 네가 감히? 김민준이 당황하고 어리둥절해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반달간의 준비가 드디어 헛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민준, 내가 언제 당신이랑 이혼 못한다고 했어? 단지 너랑 박서연에게 그렇게 쉽게 넘겨주고 싶지 않았을 뿐이야. 이제 내 혼수품은 다 가져갔으니 다음은 이혼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야. 옆에서 듣고 있던 박서연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김민준의 팔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 씨,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그 여자가 어떻게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민주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저를 가리키며 화가 나서 온몸을 떨었습니다. 유민아, 이 사기꾼. 너 설마 처음부터 다 계획한 거지? 내가 이혼 못할 거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몰래 재산을 빼돌리고 다른 남자랑 결혼까지 해? 너 정말 잔인하다. 잔인하다고?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김민준, 당신과 비교하면 내 이 정도 수단이 뭐 대단하다고? 임신한 첫사랑을 집으로 데려와서 나보고 받아들이라고 강요하고 내가 감히 이혼 못할 거라고 확신했을 때 당신은 오늘 같은 날이 올 줄은 생각도 못했겠지? 이제 와서 내가 잔인하다고 말하기엔 너무 늦었어. 김민주는 제 말에 할 말을 잃고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것이 마치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저를 죽일 듯이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가 두려워해야 할 시간은 이미 지났고 이제는 그가 당황할 차례였습니다. 옆에서 박서연은 애가 탔습니다. 그녀는 다시 김민준의 팔을 잡아 끌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 씨, 말 좀 해봐요. 그 여자가 이러는데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내 아기는 이제 태어날 텐데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살 곳이 없게 할 수는 없잖아요. 박서연의 이 말은 김민준을 일깨운 것 같았습니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유민아, 너무 기뻐하지 마. 네가 혼수품을 다 가져갔다고 해도 이 빌라는 내가 결혼 전에 산 거야. 넌 가져갈 수 없어. 그리고 회사 지분도 절반은 내 거야. 그것도 가져갈 생각하지 마. 네가 다른 남자랑 결혼한 게 뭐 어때? 내가 이혼에 동의 안 하면 그건 중혼이야. 널 고소할 수도 있어. 그는 이 말을 할 때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마치 자신을 격려하려는 듯이 말이죠. 하지만 저는 듣고 웃음만 나왔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미리 준비해둔 문서를 열어 그의 앞에 내밀었습니다. 김민준, 고소한다고 성급하게 말하지 마. 이거 봐봐. 우리 결혼할 때 당신이 빌라의 절반 소유권을 나한테 넘겨주겠다고 했잖아. 비록 명예 이전은 안 됐지만 당신이 서면으로 약속하고 지장까지 찍었어. 이거 잊었어? 김민준의 시선이 휴대폰 화면에 꽂히자 그의 얼굴색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 제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피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지분 말이야.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 절반 지분이 당신 거라고 생각해? 당신이 사업 시작할 때 초기 자금은 우리 친정에서 된 거야. 회사 지분의 60%를 차지했지. 나중에 당신이 규모를 키우자고 해서 아버지가 추가 투자를 하셨어. 지금 우리 친정이 회사 지분의 60%를 가지고 있어. 당신 손에 있는 그 얼마 안 되는 지분은 내가 그때 마음 약해서 당신에게 남겨준 거야. 만약 당신에게 남겨준 거야. 김민준의 입술은 떨렸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제가 이 모든 사실을 이미 다 알아보고 정리해 두었을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 사실 저는 그가 재산 다툼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기에 반달 전에 변호사를 찾아 모든 증거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때 김민준이 문득 뭔가 생각난 듯 몸을 돌려 서재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그가 무엇을 하려는지 알았습니다. 분명 그가 숨겨둔 돈과 서류들을 가지러 가는 것이겠죠. 저는 그를 막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김민준이 서재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마치 혼이라도 빠져나간 듯 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민아, 서재에 있던 금고는, 내가 숨겨둔 돈이란 계약서는 네가 가져간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사랑시켜서 가져갔어. 그 돈의 일부는 당신이 회사 공금을 몰래 빼돌려 모아둔 것이고 또 일부는 당신이 받을 리베이트야. 나는 이미 변호사에게 증거를 모두 확보해두라고 했어. 그리고 그 계약서들 말이야. 몇몇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맺은 불법 계약서야. 만약 폭로되면 당신은 돈을 배상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가야 할 뿐만 아니라 김민주는 저를 가리키며 한참 동안이나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마 자신이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는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예전에는 제가 나약하고 자신이 없으면 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이제야 그는 제가 그저 참고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옆에서 박서연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김민준을 보았다가 저를 보았다가 하더니 문득 무언가를 깨달은 듯 김민준에게 소리쳤습니다. 김민준, 당신 돈 많다고 하지 않았어요? 설마 이혼해도 나랑 아기 잘 살게 해줄 수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당신 나 속인 거예요? 김민준은 그때 박서연에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제 앞으로 다가오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 제 바지가랑이를 잡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유민아, 내가 잘못했어. 박서연 쫓아낼게. 우리 예전처럼 다시 살자. 응? 그 재산들 다 너한테 줄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제발 날 고소하지 마. 감옥에만 안 가게 해줘. 김민준이 제 앞에 무릎 꿇고 통곡하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속에는 동정심이라고는 한 조각도 없었고 오직 혐오감만 느껴졌습니다. 저는 힘껏 다리를 빼내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김민준, 이제 와서 그런 말 하기엔 너무 늦었어. 당신이 박서연의 집으로 데려와 내가 감히 이혼 못할 거라고 확신했을 때 오늘 같은 날이 올 줄은 생각도 못했겠지. 걱정 마. 김민준은 계속 저에게 애원하려 했지만 저는 더 이상 그와 헛소리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이영수 씨에게 말했습니다. 이영수 씨, 저 두 사람 좀 내보내 주시겠어요? 이 빌라가 아직 제 명의로 완전히 이전되진 않았지만 제가 임시로 머무는 곳이에요. 더 이상 저 사람들을 보고 싶지 않아요. 이영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김민준과 박서연 앞으로 걸어와 나가달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김 사장님, 박 아가씨, 나가주시죠. 김민준은 계속 눌러앉으려 했지만 박서연이 갑자기 폭발했습니다. 그녀는 김민준을 밀쳐내며 소리쳤습니다. 김민준, 이 사기꾼. 내가 눈이 멀었지.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을 믿었을까? 당신 혼자 여기 남아서 꼴값이나 떨어. 난 당신이랑 같이 망신당하기 싫어. 말을 마친 박서연은 자기 가방을 들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김민주는 박서연의 뒷모습을 보다가 다시 저를 보더니 결국 초라하게 일어나 박서연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들이 초라하게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소동은 이제 일단락된 것이었죠.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이혼 소송은 한참 더 싸워야 할 것이었습니다. 김민준과 박서연이 나간 후
저는 이영수 씨에게 빌라에 남아있는 그들의 물건들을 모두 포장해서 문 밖에 버리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제 변호사에게 전화해서 오늘 상황을 설명하고 이혼 소송 자료를 최대한 빨리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변호사는 전화로 이전에 수집해둔 증거들이 있어서 이 소송은 제가 이길 것이 확실하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텅 빈 거실에 앉아 창밖으로 점점 어두워지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은 특별히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지난 5년간 저는 타인의 기대 속에서 김민준의 아내라는 신분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이제 마침내 자신을 위해 한번 살아볼 수 있게 된 것이었죠. 1시간쯤 지났을까. 제가 부엌에 가서 간단히 뭐라도 만들어 먹으려고 하던 참에 문 밖에서 말다툼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중 하나는 김민준의 목소리였고 다른 하나는 박서연의 목소리였습니다. 꽤 큰 소리였죠. 저는 문으로 가서 문구멍을 통해 밖을 내다봤습니다. 박서연이 두 손을 허리에 얹고 빌라 문 앞계단에 서서 김민준에게 소리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김민준, 나한테 똑바로 말해봐요. 당신 집이 여러 채라고 하지 않았어요? 회사에서 당신이 다 결정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빌라마저 유민이한테 뺏기게 생겼잖아요. 당신 설마 처음부터 날 속인 거예요? 김민주는 고개를 숙이고 웅얼거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널 속인 게 아니야. 예전엔 회사가 정말 내 거였고 그 집들도 진짜였어. 하지만 유민이가 일찌감치 뒤를 봐두고 내가 숨겨둔 돈이랑 계약서까지 다 가져갈 줄은 생각도 못했어. 생각도 못했다고요? 박서연은 싸늘하게 웃으며 김민준을 밀쳤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도 못했다고 하면 뭐해요? 내가 당신 아이를 가졌고 직장까지 그만두고 당신 따라 집에 온 건 믿을 만한 사람과 함께 살고 싶어서였어요.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당신은 나한테 살 곳도 못 주고 감옥에 갈 수도 있다면서요. 내가 당신을 따라가면 무슨 좋은 날이 있겠어요. 김민주는 밀쳐져 두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은 새빨개져 있었습니다. 지금 그게 무슨 뜻이야? 처음부터 네가 날 따라온 거잖아. 이제 내가 이렇게 되니까 날 버리려는 거야? 버리면 뭐 어때요? 박서연은 조금도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당신을 따라온 건 잘 살려고 한 거지. 당신이랑 같이 고생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당신은 지금 돈도 없고 집도 없고 게다가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다면서요. 내가 당신을 따라가면 배 불러서 길바닥에 나 앉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난 그렇게 바보가 아니에요.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말하는데, 김민준. 이 아이를 가졌지만 당신이 내가 원하는 삶을 줄 수 없다면 이 아이를 낳을지 말지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거예요. 당신은 빨리 돈이랑 집을 되찾을 방법을 찾아야 해요. 안 그러면 우리 둘은 끝장이에요. 김민주는 아이를 낳을지 말지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는 말에 순간적으로 초조해졌습니다. 그는 앞으로 다가가 박사연의 팔을 잡고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러지 마. 아이는 죄가 없잖아. 나에게 시간을 좀 더 줘. 내가 꼭 돈이랑 집을 되찾아올게. 유민이 그 여자, 감히 나랑 진짜로 문제 일으키지 못할 거야. 내가 다시 가서 이야기하면 분명 양보할 거야. 그 여자랑 이야기해? 박서연은 김민준의 손을 뿌리치고 눈을 흘겼습니다. 유민이가 지금 당신 말을 들을 것 같아요? 오늘 그 여자가 그렇게 단호하게 말했고 혼수품까지 다 가져갔잖아요. 분명 당신이랑 이혼하려고 마음먹은 거예요. 당신이 가서 이야기하면 망신만 당할 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 김민주는 바닥에 웅크려 앉아 머리카락을 움켜쥐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회사 지분은 유민이 친정 거고 빌라도 내 서면 약속이 있고 내가 숨겨둔 돈이랑 계약서도 그 여자가 다 가져갔어.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 박서연은 김민준의 이런 모습을 보며 더욱 혐오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난 당신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요. 어쨌든 3일 시간을 줄게요. 3일 안에 나한테 살 곳을 마련해주고 생활비로 쓸 돈도 줘야 해요. 못하면 다시는 나랑 아이를 볼 생각하지 마요. 말을 마친 박서연은 몸을 돌려 아파트 단지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몇 걸음 걷다가 뒤를 돌아 김민준을 노려봤습니다. 그리고 이 3일 동안 나 찾아오지 마요. 당신 같은 쓸모없는 사람하고 같이 있기 싫으니까. 김민준은 바닥에 웅크려 앉아 박서연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는 것이 마치 울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문 뒤에 서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습니다. 처음 그들이 둘이 손잡고 저를 괴롭혔을 때 오늘 같은 날이 올 줄은 생각도 못했겠죠. 박서연이 처음 김민준을 따라온 것도 그의 돈과 지위를 탐낸 것 아니었을까요? 잠시 후 김민준이 바닥에서 일어나 빌라 쪽을 올려다봤습니다. 저는 서둘러 뒤로 물러나 그에게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그가 문 앞에서 나지막이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민아, 정말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어? 우리 5년의 정이 정말 이렇게 보잘것없는 거였어?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5년의 정이라니. 그는 이미 그 정을 저 멀리 내던져 버렸습니다. 이제 와서 저에게 정을 이야기하다니 너무 늦었습니다. 김민주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한숨을 쉬고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제야 저는 문을 열고 이영수 씨에게 문 앞에 있는 그들의 물건들을 모두 치워달라고 했습니다. 이영수 씨는 물건들을 치우면서 말했습니다. 유민 아가씨, 정말 현명하십니다. 처음에 저는 아가씨가 김 사장님께 당할까봐 걱정했는데 아가씨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두셨을 줄이야. 저는 웃었습니다. 이영수 씨, 제가 현명한 게 아니라 더 이상 저 자신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서예요. 사람은 한평생 살면서 한 번쯤은 자신을 위해 살아야죠. 이영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가씨 말씀이 맞습니다. 김 사장님 같은 사람이나 박아씨 같은 사람은 아가씨께서 화낼 가치도 없습니다. 앞으로는 분명 더 잘 지내실 겁니다. 저는 이영수 씨를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일에서 이영수 씨는 줄곧 제 편에 서서 저를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이 일이 끝나면 꼭 그에게 고마움을 표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이틀 동안 김민주는 다시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정말 돈을 모으고 집을 찾을 방법을 궁리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제 변호사도 이혼 소송 자료를 모두 준비했습니다. 제가 서명만 하면 법원에 제출할 수 있게 되었죠. 저는 이 이혼 소송에서 분명히 이길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김민준이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는 분명 또 다른 방법으로 저를 괴롭히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가 어떤 꼼수를 부리든 저는 더 이상 그에게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날 오후 제가 집에서 이혼 소송 자료에 서명하고 있던 참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영수 씨가 문을 열었고 잠시 후 돌아와 김민준이 왔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처럼 보이는 사람과 함께였다고 했죠. 저는 펜을 내려놓고 깊이 숨을 들이쉬며 이영수 씨에게 말했습니다. 들어오라고 하세요. 마침 몇 가지 일을 그에게 명확히 말할 때가 됐네요. 얼마 지나지 않아 김민준이 이영수 씨를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의 옆에 있던 남자는 검은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꽤 전문적으로 보였습니다. 김민준은 들어오자마자 사방을 둘러봤습니다. 아마 집안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보려고 했겠죠. 하지만 거실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고 제가 새로 들여놓은 소파 하나와 테이블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김민준의 얼굴색은 약간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헛기침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유민아, 내가 오늘 온 건 이혼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서야. 이분은 내 변호사, 이 변호사님이야. 이 변호사라는 남자가 앞으로 한 걸음 걸어 나와 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사무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죠. 유민 아가씨,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준 사장님의 대리 변호사 이강입니다. 김 사장님과 아가씨의 이혼 문제에 대해 저희가 평화롭게 협상하여 해결하고 양측에게 불필요한 문제를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와 악수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있는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할 말 있으면 바로 하세요. 저는 시간이 없어서 다른 할 일도 많습니다. 이 변호사는 손을 거두고도 당황하지 않고 김민준과 함께 앉았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유민 아가씨, 이것은 저희가 작성한 이혼 합의서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합의서에는 빌라가 김 사장님 소유로 귀속되고 회사 지분은 김 사장님이 아가씨께 5%를 나누어 드리며 추가로 현금 5천만 원을 보상한다는 내용이 쓰여 있습니다. 보시고 문제 없으시면 서명하시죠. 저는 이혼 합의서를 집어들고 대충 훑어본 후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김민주는 정말 욕심쟁이였습니다. 이 지경이 되어서도 빌라를 혼자 차지하려고 하고 저에게는 겨우 이 정도 보상만 주려 하다니. 저는 합의서를 테이블에 던져놓고 김민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김민준, 당신은 내가 이 합의서에 서명할 거라고 생각해? 김민준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유민아, 너무 욕심부리지 마. 빌라는 원래 내가 결혼 전에 산 거야. 너한테 지분 5%랑 5천만 원 주는 것도 이미 충분히 많아. 네가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법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어. 그때는 아무도 좋은 꼴 못 볼 거야. 법적 절차를 밟자고?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법적 절차를 밟지 않는 거야. 이 변호사님은 전문 변호사시니 아시겠죠? 결혼 전 재산이라도 서면 증여 약속이 있고 증거로 입증할 수 있다면 부부 공동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을요. 저는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이 변호사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김민준이 예전에 저에게 써준 약속입니다. 빌라의 절반 소유권을 자발적으로 저에게 증여하겠다는 내용과 그의 서명, 그리고 지장이 찍혀 있습니다. 게다가 저는 그가 지난 몇 년간 회사 재산을 몰래 빼돌린 증거와 그가 박서영과 불륜을 저지른 사진과 영상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겠어요? 이 변호사는 그 약속 서류를 집어들고 꼼꼼히 살펴본 후 고개를 들어 김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색은 약간 굳어졌죠. 그는 약속 서류를 김민준에게 건네며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김 사장님, 이 약속은 정말입니까? 김민준은 그 약속 서류를 보며 얼굴이 붉어졌다가 창백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한참 동안이나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한참 후에야 그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진짜야. 하지만 그건 내가 그때 순간적으로 헷갈려서 쓴 거야. 효력이 없어. 효력이 없다고? 저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김민준, 그 말은 틀렸어. 여기 우리 예전 녹음 파일이 있어. 녹음 파일에서 당신은 빌라의 절반 소유권을 자발적으로 나에게 주겠다고 했고 최대한 빨리 명의 이전 절차를 밟겠다고 했어. 만약 그 말이 효력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당신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도 있다는 뜻인가? 녹음 파일에서는 김민준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빌라 소유권을 저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김민준은 녹음 파일을 듣자마자 몸이 소파에 축 늘어졌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절망이 가득했죠. 이 변호사도 그때서야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는 김민준에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김 사장님, 상황이 우리에게 불리합니다. 유민 아가씨의 손에 있는 증거가 너무 충분해요. 만약 정말 법적 절차를 밟는다면 우리는 빌라를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회사 재산 횡령 문제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김민주는 갑자기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목소리에는 애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민아, 내가 잘못했어.
날 고소하지 마. 우리 잘 협상하자. 응? 빌라는 너한테 절반 줄게. 회사 지분은 10% 줄게. 보상금은 1억 원 줄게. 어때? 안 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민준, 지금은 당신이 나랑 흥정할 때가 아니야. 빌라의 소유권은 전부 나에게 귀속되어야 해. 그건 당신이 예전에 약속했던 거야. 회사 지분은 당신 것은 필요 없어. 나는 우리 친정이 받아야 할 부분만 받을 거야. 게다가 당신이 횡령한 회사 재산은 모두 회사 계좌로 돌려놔야 해. 그리고 당신은 공개적으로 나에게 사과하고 당신의 불륜과 재산 횡령 사실을 인정해야 하고 당신의 불륜과 재산 횡령 사실은 너무 심하잖아. 김민주는 벌떡 일어나 저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2억 원의 공개 사과까지? 당신 나를 죽이려고 해? 당신을 죽여? 저도 일어섰습니다. 저도 일어섰습니다. 김민준, 당신이 박서연을 집으로 데려와 나보고 받아들이라고 강요하고 내가 감히 이혼 못할 거라고 확신했을 때 오늘 같은 날이 올 줄은 생각도 못했겠지? 당신이 회사 재산을 빼돌려 나를 쫓아내려 했을 때 오늘 같은 날이 올 줄은 생각도 못했겠지? 이제 와서 내가 심하다고 말하기엔 너무 늦었어. 저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 조건을 받아들이고 평화롭게 이혼하든가 아니면 법적 절차를 밟든가. 그때는 당신은 한 푼도 못 받고 감옥에 갈 수도 있어. 당신이 선택해. 김민주는 저를 보다가 옆에 있는 이 변호사를 봤습니다. 이 변호사는 그에게 가볍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을 권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죠. 김민준의 어깨가 조금씩 축 처졌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가 고개를 들고 목이 쉬어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아. 네 조건을 받아들일게. 빌라는 이거야. 재산은 돌려놓을게. 보상금 2억 원 줄게. 하지만 내 법적 책임은 더 이상 묻지 말아줄 수 있을까? 앞으로는 다시는 널 귀찮게 하지 않을게. 김민준의 이런 모습을 보며 제 마음 속에는 동정심이라고는 한 조각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가 자초한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하지만 일주일 안에 모든 일을 처리해야 해. 만약 그때 가서 당신이 변심하거나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법정에서 만나게 될 거야. 김민주는 서둘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꼭 처리할게. 꼭 처리할게. 저는 이 변호사에게 새로운 이혼 합의서를 다시 작성해 달라고 했습니다. 제 조건을 모두 포함해서 말이죠. 이 변호사는 게으름 피우지 않고 서둘러 펜과 종이를 꺼내 합의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 김민준의 혼이 빠져나간 듯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마침내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5년간 지속된 불행한 결혼 생활이 드디어 끝을 맺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오후 내내 새로운 이혼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저는 3번이나 꼼꼼히 읽어 모든 조항이 제 요구에 부합하는지 확인했습니다. 빌라 소유권은 저에게 귀속되고 김민주는 일주일 안에 명예이전을 협조해야 합니다. 그가 횡령한 회사 재산은 3일 안에 회사 계좌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2억 원의 보상금은 2번에 걸쳐 지급됩니다. 서명 당일 1억 원을 지급하고 명예 이전 완료 후 나머지 1억 원을 지급합니다. 공개 사과는 이 지역에서 발행 부수가 가장 많은 신문에 게재되어야 하고 그의 SNS 계정에도 일주일 이상 고정 게시되어야 합니다. 저는 합의서를 김민준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봐. 문제 없으면 서명해. 김민준은 합의서를 받아들었는데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그는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고 읽을수록 얼굴색이 창백해졌습니다. 결국 그는 이를 악물고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이 변호사도 증인으로서 서명했고 합의서를 세부로 복사하여 저희가 각자 한 부씩 가졌습니다. 서명을 마친 김민주는 마치 모든 힘이 빠져나간 듯 했습니다.
그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정리하고 저에게 인사를 한 후 나갔습니다. 그는 나가기 전에 김민준을 의미심장하게 흘끗봤는데 그 눈빛에는 체념이 가득했습니다. 거실에는 저와 김민준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공기는 섬뜩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한참 후에야 김민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이 쉬어 갈라진 목소리가 마치 모래를 긁는 소리 같았습니다. 유민아, 우리 5년의 부부의 정이 정말 이 종이 한 장밖에 안 남은 거야? 저는 그를 보며 마음속에 아무런 동요도 없었습니다. 부부의 정. 당신이 박서연을 집으로 데려와 내가 감히 이혼 못할 거라고 확신했던 그날부터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이라는 게 없었어. 김민준, 이제 와서 그런 말은 의미 없어. 김민준은 고개를 숙이고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갑자기 고개를 들었는데 그의 눈빛에는 광기 어린 기색이 서려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유민아, 정말 잘못했어. 박서연 쫓아낼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빌라도 너한테 줄게. 돈도 너한테 줄게. 내가 다 네 말대로 할게. 제발 나랑 이혼하지 마. 그가 아직도 이런 환상을 품고 있다는 것에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김민준,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 당신은 나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마음대로 부려먹고 마음대로 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야?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잊었어? 이제 와서 다시 시작하자니 너무 늦었어. 늦지 않았어. 늦지 않았어. 김민주는 갑자기 일어나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그의 손을 피했습니다. 그의 손은 허공에서 멈췄고 그의 얼굴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유민아, 내가 아직 화나 있는 건 알아. 내가 확 풀릴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 김민준의 목소리에는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박서연을 찾아가서 관계를 정리할게. 아이도 처리할게. 앞으로는 너한테만 잘할게. 응? 안 될까? 아이를 해치지 마.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박서연은 싫지만 아이는 죄가 없었습니다. 김민준, 지금 당신이 하는 말은 모두 소용없어. 합의서는 이미 서명했어. 당신은 합의서대로 처리해. 더 이상 나를 귀찮게 하지 마. 말을 마치고 저는 문으로 가서 그에게 나가달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이제 가봐야 해. 나는 다른 할 일도 많아. 김민주는 저를 바라봤고 그의 눈빛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결국 그는 천천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의 쓸쓸한 뒷모습을 보며 제 마음속에는 동정심이라고는 한 조각도 없었고 오직 해방감만이 느껴졌습니다. 이후 사흘 동안 김민주는 비교적 얌전히 지냈고 다시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영수 씨에게 좀 알아봐 달라고 했고 그가 계속 돈을 모으느라 바빴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박서연을 찾아갔다가 욕만 얻어먹고 그녀가 그를 사기꾼이라고 부르며 양육비를 요구했다고 했죠. 넷째 날 아침 회사 재무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민준이 횡령했던 재산을 회사 계좌로 돌려놓았다는 소식이었죠.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나마 그가 일말의 양심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닷새째 되는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침에 제가 막 일어났을 때였습니다. 누군가 빌라 문을 부수는 소리가 들렸고 김민준의 큰 고함 소리도 함께였습니다. 유민아, 문 열어. 이 사기꾼, 당장 나와. 저는 서둘러 이영수 씨에게 상황을 보라고 했습니다. 이영수 씨가 돌아와 김민준이 시칼을 들고 문 앞에서 소리 지르고 욕설을 퍼붓고 있는데 모습이 너무 무섭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가 이런 짓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어 먼저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경비원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 변호사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저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며 곧 오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김민준의 이런 행동은 이미 합의를 위반한 것이므로
그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관리사무소 경비원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김민준의 손에서 시카를 빼앗고 그를 바닥에 엎드리게 했습니다. 김민준은 여전히 고함치고 있었습니다. 유민아, 나와. 네가 내 돈을 속이고 내 집을 속였어. 너는 비참하게 죽을 거야. 그때 제 변호사도 도착했습니다. 그는 김민준 앞으로 걸어와 합의서를 꺼내 그에게 말했습니다. 김민준 씨, 이 합의서에 명확히 쓰여 있습니다. 당신은 유민 아가씨의 빌라 명예 이전 절차에 협조해야 하고 보상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당신의 지금 행동은 이미 합의를 위반한 것입니다. 유민 아가씨는 당신을 고소하여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할 수 있고 감옥에 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김민주는 변호사의 손에 있는 합의서를 보고 주위의 경비원들과 구경꾼들을 보더니 마침내 조용해졌습니다. 그의 얼굴은 새빨개졌고 갑자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목소리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돈이 없어요. 정말 돈이 없어요. 2억 원 보상금 중에서 겨우 1,000만 원만 모았어요. 나머지는 정말 못 모으겠어요. 빌라 명의 이전 절차도 제가 처리할 수 없어요. 제가 예전에 빌라를 은행에 담보로 잡고 1억 원을 대출받았거든요. 뭐라고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가 빌라를 담보로 잡았을 줄은 몰랐습니다. 김민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당신은 분명 빌라가 나에게 명예 이전될 거라는 걸 알았으면서도 담보로 잡았다고요? 김민주는 바닥에 엎드려 울면서 말했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회사 돈도 갚아야 하고 박서연 생활비도 줘야 하는데 제 손에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빌라를 담보로 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유민아, 제발 시간을 좀 더 줘. 꼭 돈을 모아서 빌라를 되찾을게. 그의 이런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은 완전히 식어버렸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이 변호사님, 합의서에 따르면 그는 이미 계약을 위반한 것입니다. 저희는 바로 법적 절차를 받겠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김민준에게 말했습니다. 김민준 씨, 당신은 지금 계약 위반 혐의에 빌라 담보대출 사실을 고의적으로 숨긴 혐의까지 있습니다. 유민 아가씨는 이미 당신을 고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원의 소환장을 기다리십시오. 김민주는 고소라는 두 글자를 듣자마자 바닥이 축 늘어졌습니다. 더 이상 힘이 없었죠. 그저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나는 끝났어. 나는 완전히 끝났어. 돈도 없어졌고, 회사도 없어졌고, 회사도 없어졌고, 회사도 없어질 텐데. 내가 살아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주위 이웃들은 모두 웅성거렸고 김민준을 손가락질했습니다. 관리사무소 경비원들은 그를 일으켜 세워 파출소로 데려가려 했습니다. 김민준은 끌려가면서도 계속 소리쳤습니다. 유민아, 너를 증오해. 죽어서도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가 경비원들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속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 자신이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그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망쳤고 저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경비원들과 김민준이 모두 가고 난 후 변호사가 제 옆으로 와서 저를 위로했습니다. 유민 아가씨, 너무 마음에 두지 마세요. 김민준 씨는 지금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일 뿐입니다. 그가 진정되면 괜찮아질 겁니다. 앞으로의 일은 저에게 맡겨주세요. 제가 아가씨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잘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변호사님. 수고 많으셨어요. 변호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걱정 마세요. 이 소송은 우리가 분명히 이길 겁니다. 변호사와 이영수 씨를 보낸 후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창밖의 햇살을 바라봤습니다. 제 마음은 마침내 완전히 평온해졌습니다. 김민주는 완전히 무너졌고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된 소동도 드디어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입니다.
김민준이 경비원들에게 끌려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파출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민준이 시칼로 협박한 혐의로 5일간 행정고를 처분을 받았다는 것이었죠. 변호사는 그가 풀려나면 법원의 소환장도 거의 도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정식으로 재판을 시작하여 모든 일을 한 번에 해결하자고 했습니다. 이후에 나날들은 평온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고 집에 돌아와 몇 가지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저는 이미 아버지께 친정 회사로 돌아가 돕고 싶다고 말씀드렸고, 아버지는 저를 적극 지지하며 진작부터 제가 돌아오기를 바랐다고 하셨습니다. 오후에는 가구점에 가서 둘러봤습니다. 빌라를 새로 인테리어하고 싶었죠.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기분으로. 이영수 씨는 제가 매일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저를 기뻐했습니다. 가끔은 저와 함께 가구를 고르러 가서 의견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는 늘 유민 아가씨, 지금 모습이 훨씬 좋습니다. 예전에 김 사장님과 함께 있을 때는 얼굴에 이렇게 많은 웃음이 없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영수 씨처럼 다정한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도 행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달쯤 지나 법원의 소환장이 도착했습니다. 재판 날짜는 일주일 후로 정해졌죠. 재판 당일 저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변호사와 함께 법원으로 갔습니다. 김민준도 왔는데 그는 훨씬 초췌해 보였습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예전에 기세등등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죠. 그녀는 배가 불룩한 채 방청석에 앉아 있었는데 눈빛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변호사는 제가 가지고 있던 증거들을 하나하나 판사에게 제출했습니다. 김민준이 써준 빌라 증여 약속, 그가 회사 재산을 횡령한 기록, 그의 불륜 사진과 영상, 그리고 그가 시칼로 저를 협박한 증거까지. 김민준은 시종일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판사가 물었을 때에야 나지막이 그 증거들이 모두 사실이라고 인정했죠. 최종적으로 판사는 법정에서 저와 김민준의 이혼을 허락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빌라의 소유권은 저에게 귀속되고 김민준은 한 달 안에 저에게 협조하여 명예 이전 절차를 밟아야 하며 빌라 담보대출로 인한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김민준이 횡령한 회사 재산은 이미 모두 회사에 반환되었으므로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김민준은 저에게 2억 원을 지급합니다. 김민준은 저에게 2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며 두 번에 걸쳐 지급합니다. 첫 번째는 판결 효력 발생 후 10일 이내에 효력 발생 후 김민준은 이 지역에서 발행 부수가 가장 많은 신문에 사과문을 게재해야 하며 3일 연속으로 게재합니다. 동시에 그의 SNS 계정에도 사과문을 7일 이상 고정 게시해야 합니다. 판결을 듣고 제 마음속에 걸려있던 돌덩이가 마침내 내려앉았습니다. 김민준은 의자에 주저앉아 눈물을 멈추지 못했고 입으로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끝났어. 나는 정말 끝났어. 박서연은 방청석에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일어서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김민준은 쳐다보지도 않았죠. 판결 효력 발생 후 김민준은 비교적 협조적이었습니다. 10일 이내에 첫 번째 1억 원의 보상금을 저에게 송금했고 신문에도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다만 그의 SNS 계정 사과문은 며칠 동안 미루다가 변호사가 몇 번이나 재촉한 후에야 고정 게시되었습니다. 한 달 후 저와 김민준은 함께 빌라 명예 이전 절차를 밟으러 갔습니다. 절차를 처리하는 동안 김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다만 서명이 필요할 때 묵묵히 자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절차를 마친 그는 몸을 돌려나갔고 그의 뒷모습은 매우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제 마음속에는 징후도 동정심도 없었고 단지 우리 두 사람이 마침내 완전히 선을 그었다는 느낌만 들었습니다. 명예 이전 절차가 완료된 후 저는 바로 빌라 인테리어에 착수했습니다.
원래 있던 낡은 가구들을 모두 바꾸고 격은 제가 좋아하는 베이지색으로 칠했습니다. 거실에는 큰 통창을 설치했고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집 전체가 매우 밝고 따뜻했습니다. 저는 마당에 장미, 월계수, 수국 등 많은 꽃을 심었습니다. 꽃이 피면 분명 아주 아름다울 것입니다. 빌라 인테리어를 마친 후 저는 정식으로 아버지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라서 가장 기본적인 업무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회사에 가서 선배 직원들에게 배우고 퇴근 후 집에 와서도 회사 업무에 관한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점차 저는 점점 더 능숙해졌고 몇몇 업무는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점점 더 잘하는 것을 보고 매우 기뻐하십니다. 어느 날 회사 건물 아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우연히 박서연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배가 불룩한 채였고 이전보다 훨씬 초췌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고 잠시 멍해졌다가 몸을 돌려가려고 했습니다. 제가 그녀를 불러 세우고 요즘 어떻게 지냈는지 물었죠. 박서연은 몸을 돌렸는데 얼굴에는 약간의 민망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잘 지내요. 김민준 그 남자랑은 연락 안 하시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는 요즘 어떻게 지내요? 박서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빌라 담보 대출금을 갚고 나서는 돈이 거의 없어요. 지금은 작은 집을 빌려 살고 있고요. 제가 아이 낳으면 양육비 지급하라고 했어요. 안 그러면 고소할 거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요. 아이는 죄가 없으니 그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죠. 박서연은 저를 보며 눈빛에 부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유민 아가씨, 정말 부러워요. 김민준에게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서요. 저는 이제 알았어요. 그때 그 사람과 함께하지 말았어야 했고 그에게 의지해서 살 생각도 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앞으로 아이를 낳으면 저도 일자리를 찾아서 제 능력으로 살 거예요. 그녀의 말을 듣고 저도 기뻤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니 다행이네요. 앞으로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제가 도울 수 있는 한 언제든지 말해주세요. 박서연은 감사하다고 말하고는 가버렸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사실 박서연도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때 사랑과 돈의 눈이 멀어 잘못된 선택을 했을 뿐이었죠. 앞으로 그녀가 잘 살고 아이를 잘 키우기를 바랍니다. 지금에서는 매일매일이 특별히 충실합니다. 낮에는 회사에 출근해서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집에 와서 마당에 꽃을 주거나 책을 읽거나 이영수 씨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주말에는 친한 친구 몇 명과 함께 쇼핑을 가거나 영화를 보거나 등산을 갑니다. 요가 수업도 등록해서 매일 아침 요가를 합니다. 몸도 점점 건강해지고 기분도 점점 좋아졌습니다. 가끔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김민준이 박서연을 데려오지 않았다면 우리의 결혼 생활은 계속되었을까?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박서연이 없었더라도 김민준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언젠가 문제가 생겼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비록 약간의 고통을 겪었지만 저는 마침내 불행한 결혼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을 찾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미래의 길은 아직 멀고 많은 어려움과 도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의 나약한 제가 아닙니다. 저는 제 삶을 잘 살고 제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자신감과 능력이 있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추가를 잊지 마세요. 행복하세요.